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최근에 한 자동차 회사 중역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격주했습니다. 요즘 수소 업무로 바빴습니다. 생소하고도 신선한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100년 넘게 이어진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는 안 만든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선언을 했고 우리도 분주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역시 고급차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을 멈춘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모든 신차를 수소나 배터리 전기차로만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필요한 부품은 줄고 일손도 덜 필요할 겁니다. 대신 충전 인프라 투자는 늘어나겠죠? 소비자들도 10년 뒤 중고차 시세까지 고려해서 내연기관차인지 아니면 친환경인지 선택해야 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산업의 공전 속도가 멀미나게 빨라지는 중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속에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시장에서는 소위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요.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기억하실 텐데 이후에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검사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200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일용직, 기간제, 파견직, 임시직. 이름은 제각각인데 결국 이분들을 다 통칭할 수 있는 말은 비정규직입니다. 저도 여기 포함되고요. 소신껏 일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세상, 그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 한번 정리해보죠. 추석 연휴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비대면 명절이 될 텐데 명절 선물 트렌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경제탐사에서 현장 취재한 기자 모시고 들어볼게요. 그럼 증식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노동절 휴장인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독일의 공장 수주가 예상과 달리 크게 개선이 되자 상승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가 이제 10월 1일부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를 하자 소비 증대 기대 속에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폭이 좀 확대되었고요. 한편 이제 영국이 EU 국가들과 북아일랜드로 오가는 물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또 연장한 점,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경기 부양책 기대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독일이 0.96% 상승을 했고 영국은 0.68%, 그다음에 유로존의 기준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이 1.05%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라든지 스페인 같은 관광 중심의 기업 국가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요즘에 좀처럼 그 성향을 분석하기가 어렵게 움직이고 있는데 강세를 보이는 나라도 있습니까? 중국이 있죠. 일단 최근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가 크게 둔화되면서 지난주 국무원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3천억 위안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4조 원이라는 돈을 이제 풀었고요. 네. 재대출 연간 한도 증액,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이거 확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장외거래 시장의 이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량 중소기업 상장 지원 및 자금 조달 창구 활용,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중국하면 규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 규제가 나오자마자 이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공동부유,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줄이자, 같이 가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2025년까지 1,000억 위안 정도의 규모를 기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돈 가지고 중국 정부가 중소기업 및 내수부양에 펼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기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폭을 확대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나라에서 돈을 푸니 증시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인데 유럽 시장에서는 독일의 경제 지표가 괜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저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 전환한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3시에 발표가 됐었죠. 독일의 7월 공장 주문 이게 지난달 대비 3.4% 증가를 했었고요. 이게 예상치가 전월 대비 0.9% 하락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로는 24.4%, 그다음에 팬데믹 이전 2020년 2월 기준으로 보면 15.7%가 증가를 해서 이 지표 발표 이후에 가장 높은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네, 상승폭이 굉장히 크네요. 네, 근데 이제 주목할 게 좀 있는데 독일 국내 주문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5%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해외 주문이 8%나 급증을 했습니다. 결국은 해외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쪽이죠. 중국이라든지 미국 뭐 이런 쪽의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쪽으로의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도 보면 이제 프랑스가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뭐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뭐 소비재 업종들이 좀 많이 약세를 좀 보이잖아요. 비용 그렇죠. 증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원래 예상돼 있던 내용들이었고 오히려 이게 어떻게 해석을 됐냐면 야 이렇게 돼버리면 프랑스 국민들 소비가 많이 증가하겠네. 그래서 까르푸라든지 뭐 헤르메스 같은 고가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프랑스 증시를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임금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소비 여력이 덩달아 올라갈 거다. 그래서 증시에 좋았다는 건데 우리 시장은 어땠습니까?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증시의 상승 요인들이 어제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보합 출발한 이후에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대체적으로 그냥 보합권에서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2% 넘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제 중국 상품 선물 시장 야간장에서 철강사 가격은 3% 넘게 급락을 했던 반면에 철강 업종들은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그 차이가 커졌고요. 이게 이제 포스코 같은 철강 업종들의 수익 기세. 그래서 어제 그 독일의 그 티센그루프라든지 많은 이제 철강 업종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것도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본부장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순간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이 단어가 혹여 경계심을 누그러뜨릴까 봐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방역이 안정된 단계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로 방송 중에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출근길에 무지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어느 지역일까요? 부럽습니다. 무지개 본 지가 언젠지. 네, 정말 아름다운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 공유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유튜브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부동산 소식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축소 이 모든 순간을 종합하면 남는 최대 공약수는 결국 집값 잡기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기억하시죠? 모든 순간이 너였다.
모든 정책이 부동산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대체투자 분석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성함만 들어도 저희가 믿음이 확 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입주민들이 아파트 값을 담합하면 이거 벌금 문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값이 문제인 거고 가격이 가장 담합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에 안내문을 붙여서 집값을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담합의 행태인데요.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어떤 특정 공인중개사와 거래했을 때에 가격을 좀 싸게 거래한 것 같다라고 입주민들이 공유를 하면서 다른 특정 공인중개사, 특히 가격을 높게 거래하게 해주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자 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그 요즘은 대단지에서는 별도 사이트 운영하는 곳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가격 담합을 하거나 허위 광고를 했다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 현재 처벌로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밖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잡겠다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든다고 하더니 이게 문을 열었습니까? 영 그 소식이 없어서요.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됐었고 지난해 8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토부에서 뭔가 이제 TF를 만들었었고요. 이거를 이제 상시 전문 거래 분석원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안은 발의가 됐는데 아직 추가적으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하고요. 여당에서는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정은 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는 됐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진 않는다. 여기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거 만드는 게 좋다 아니다 시장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모양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가격이 올라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있었느냐를 적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모을 수 있고요. 특히나 불법 증여나 탈세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면밀하게 하겠다라는 측면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정보의 유통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카카오톡이나 그렇죠. 각종 SNS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를 불법적인 행위와 담합으로 볼 것이냐, 하다못해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어느 부동산에서 거래됐다라는 얘기가 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어디서부터 담합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게 이제 국토부 산하의 기관으로 두려고 하는데 각종 관계 부처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 신용정보 같은 것들을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만약에 불법의 의혹이 있으면 경찰청이나 국세청, 금감원 쪽에도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신설될 경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해당 개정안은 이제 그 제정안이죠. 현재 법안 심사 소위에 가 있는 상태고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국토위의 전망은 그런데 추진되기 전에 현장의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빅브라더라고 아시죠?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왔던 너무나 강력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재산권에 대한 이런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들여다본다라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이거를 논의하고 나서 결국에는 못 보는 정보들이 많아지고 기준이 또 너무 엄격해지면 네.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한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계선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뭐 예컨대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3살인데 집이 10채 이런 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증여세를 확실히 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펀드 시장을 뒤흔들었던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후에 금융당국이 모든 사모펀드를 한번 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년간 진행했던 사모펀드 자율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9,014개에 이르는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위법 사례 등을 전수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제 발표된 겁니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에 당시에 그 약한 고리로 지목된 부분을 주로 살폈습니다.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 명세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펀드 투자 재산을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설명 자료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금감원의 결과는요, 대규모 투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처럼 투자 재산이 없거나 경영진의 위법 행위가 터져서 대형 사모펀드 사고가 재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582개 펀드에서는 일부 위반 사안이 발견이 되기는 했는데요. 금감원은 긴급 대응을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9,000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했다. 이거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증 방식이 그 수험생이 자체적으로 시험 감독하는 방식이라 이거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다고요? 예, 이번 점검은요,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에도 라임 펀드 사태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금감원이 직접 전문 사모 운용사 1,800여 개 사모펀드를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옵티머스 사태를 막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이렇다 할 제도 개혁 없이 뒷북 점검 정도 하는 걸로 그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이런 자율점검 형식을 취한 이유가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속도가 문제인데요. 전문 사모 운용사 현장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긴 전담 검사단까지 출범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검사 대상 233곳을 2023년까지 전수조사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 1년 동안 겨우 37곳을 검사한 게 전부입니다. 1년 동안 37곳이다. 이게 살아생전에 이 조사가 끝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율점검, 이 방식으로 점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용사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면이라는 거는 죄를 사해서 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용에 사면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재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 신용사면 대상이 200만 명이 넘는다. 혜택을 빠짐없이 받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이 이끌게 된 문재인 정부의 3기 금융위원회는요, 가계부채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부채는 1,805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려 1년 사이에 약 170조 원이나 불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집 얘기 좀 해볼게요.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이 8일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예, 누구나 집 사업의 공식 명칭은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아, 진짜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이 설명 들어보시면 이 이름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무주택 임차인이 집값의 일부를 먼저 내면 10년을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그 나머지를 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분양가를 먼저 확정하고 10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데요. 지난 6월부터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에 국토부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를 해왔는데, 그 시작이 오는 8일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누구나 집을 공급할 민간 사업자 공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누구나 집은 인천 건단 신도시, 경기 의왕 초평지구, 그리고 화성 능동지구에 지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토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예전에 민주당이 발표했던 내용하고 조금 변경이 있었는데요. 앞서 특위에서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받고 10%를 내면 분양권만, 그리고 16%를 냈을 때야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토부하고 논의한 결과 집값의 10%를 냈을 때 거주권하고 분양권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민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주느냐, 이게 사업의 성패를 가릴 것 같습니다. 자, 임대료가 비싸면은 그림의 떡이 될 텐데 10년 동안 내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임대료는 일반 공급의 경우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 특별 공급의 경우는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다소 낮게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 물량 20% 이상은 특별 공급 물량으로 배정을 하는데요. 월 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등에게 공급이 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 11월까지 누구나 집 시범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이르면 2023년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방식은 입주자 모집 시점에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10대) 재벌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49만 명 중 40만 명은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 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불법 파견, 노조 무력화 시도가 과거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사히를 불법 파견으로 고소한 지 6년 1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사는 걸까요? 살기 위해 일하는 걸까요? 아마 머리로는 다 후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현장의 노동 현실은 그와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지난주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파견직, 특수고용직, 용역,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전해주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이남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남신입니다. 네. 서울노동권익센터 일단 어떤 네. 곳인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지금 뭐 양대 노총을 비롯한 이제 노조가 있는데요. 그 노조 바깥에 있는 이제 취약 노동계층 노동자들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특히 자기 목소리를 전달할 경로조차도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울시 산하 위탁 기관이고요. 주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분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을 주요한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찾아주셨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노동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가 이제 2015년 초에 개소를 했거든요. 이제 첫 해에 2,184건이었고요. 지금은 서울시 산하에 18개가 넘는 센터들이 또 새로 생겼어요. 네. 저희 센터 외에.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22,366건,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야, 특히 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좀 급증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찾은 분들을 이렇게 이제 좀 숫자로 헤아려 보니까 7만 5천여 명 가깝게 지금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노동 관련 정책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저희 센터로만 찾아온 노동자분들의 노동상담 2,600여 건에 이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법률 지원도 하거든요. 네. 그 권리구제 지원이 123건이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다. 이 부분은 참 든든하기도 한데 네네.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입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네, 사람들이 맞아요. 참 네. 많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임금 체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와 지금 자치구별 권역별로 이제 20여 개가 넘는 그 센터들, 저희가 이제 상담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임금 체불과 함께 해고 징계, 또 근로시간 관련한 이런 바로 생존권, 생계와 직결된 이런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고용 행태로 보면 한 60% 넘는 분들이 일용직, 기간제, 네. 파견직, 임시직, 이른바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취약 노동계층 상담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통상 단순 노무 직종 상담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게 전문가, 사무, 서비스, 특히 코로나 재난이 길어지면서 서비스 업종, 서울은 특히 제조업부자는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네. 그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파트 격리 노동자들 고용 안정 문제가 하반기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데요. 청소, 또 경비, 주차 관리, 이런 이제 용역 업체가 포함된 그 시설 관리업 상담이 현재 가장 많습니다. 네. 이게 종전의 단순 노무에서 서비스업까지 전반적으로 고민 중인 노동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취약 얘기네. 노동계층이 그만큼 확산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체불이나 네네. 고용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면 네네. 피해 구제 신청을 해서 돈도 들어왔어요. 네네. 고용 환경이 나아졌어요. 우리는 이런 해피엔딩을 바라는데 네네.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헌법 33조 노동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거나 또는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걸 이제 시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분들은 다 노동조합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노동 상담만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크게 이제 사실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하고 20여 개 노동센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분은 소송을 통해서 네. 권리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올해 100건이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문제 해결 사례가 있고요. 사실은 성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의 70% 가깝게.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일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노동자를 비롯해서 꼭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되찾으시라. 조금만 품을 들이시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노조를 통하지 않고도 자기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우리 센터가 빨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이런 상담이 필요 없는 이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센터가 문을 닫으면 소장님도 이제 비정규직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요, 더 좋은 일자리를 좀 알아보면 농담이고요. 근데 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게 너무 네. 규모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급급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대응하는 방식은 현재는 불가피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국회도 조금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닫는 게 소망이라는 우리 노동권익센터의 상근자들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당장은 아니고요. 예. 당장은 아니고요. 네. 노동권익센터에서 그 권익보호를 못 받는 노동자들이 오는 곳 말고 네. 본인의 역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면 참 좋겠다. 나중에. 네. 저희가 이제 시민 노동 교육을 비롯해서 인문학 교육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직접 노동 상담이나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 기능을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좀 더 예를 들면 이분들의 경력 관리도 하고 교육 훈련도 네. 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유관 기관하고 연계해서 좀 역할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 전제를 해보자면 네. 본인이 원해서 고용 형태 난 단시간만 일하겠어요. 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드물죠. 정규직은 좋고 비정규직은 다 나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상대적으로 고용 환경이 불안한 건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네. 대표적으로 보면 그래서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가 인천공항에 대통령이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네네.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그 자리였는데 네네. 이걸 두고도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네네. 인국공 사태요. 그렇죠. 예.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좀 조정해 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이었어요. 참여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참 수혜도 많고 마음고생도 많았는데요. 근데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장 첫 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역사적 선언이었다. 그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수를 받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와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나라의 2천만 노동자 중에 지금 비정규직 1,000만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이제 불가능한 조건에서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2.5%에 불과해요. 자기 이해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노조가 없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잘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노조 조직률이 일정하게 높아진 조건에서 사실 정규직화는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악재를 안고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용노동부나 이런 주무부처가 정규직화에 대해서 세밀한 로드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지금 이제 가장 사실은 상징적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좀 험악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충격받은 네. 것은 그 청년 조합원들이 기회의 평등 예스, 결과의 평등 노 이런 손팻말을 들었잖아요. 그 신경은 이해합니다만 원래 노조는 기회의 평등만큼이나 결과의 평등이 중요한 이런 공익적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정말 고심을 했는데 결국은
민간 부분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 네. 또 공공 부분에 경영률이 엄청 높잖아요. 공무원 교사 일자리를 평범한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한은 이 갈등은 해소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평생 소득 수준에서 내가 20대 초반에 정규직이 되느냐 비정규직이 되느냐가 내 평생을 좌우해요. 내 가족의 삶을 좌우하고 심지어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금액마저도 다 그걸로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 앞에서 누가 쉽게 타협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을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 그래서 좀 중양평준화 중간으로 모아지는 누구나 일을 하면 살만한 조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런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은 쉽지 않고 특히 서울시는 이런 이제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도 이런 방향으로 잘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귀담아 들으면서 잠시 현장의 목소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 사내하청에 불법 파견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간에 불법 파견 시정이 철강업계 최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기업 자본의 일명 현금 자동 지급기입니다. 네, 마지막에 외친 구호가 참 가슴 아프게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관련해서 최근 들어 얘기가 많잖아요. 현대제철 사태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도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단계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꼭 중간에 회사를 하나 만들고 자회사 여기에서 흡수해서 이거 봐 원하는 대로 정규직으로 만들어줬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자들은 그게 크게 달라진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내하청은 옳지 않아요. 현대제철도 문제지만 그전에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장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 그리고 제철 제강업체 이제 이런 제조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게 사내하청인데 전형적인 불법 파견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건비 착복을 통한 또는 중간 착취를 통한 그런 이제 이용 극대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그런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또 양상이 됐죠.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기업에서 사실은 헐값으로 인건비를 착복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거를 정부나 국회가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불했던 그 희생을 어떻게 그러면 보상할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마땅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가 아니었더라도 그건 자정 수준에서도 빨리 했어야 됐을 일이고요. 다만 이제 직접 고용 정규직화냐 자회사 전환 방식이냐 이게 지금 모든 공공 부분에서도 야단이 나고 있고 또 현대제철에서도 이미 지금 말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당사자 간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7,000명에 이르는 이제 자회사 전환이든 또는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원하는 그 노동자들이든 함께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대제철 사용자 측이 이전에 사내하청을 남용해왔던 관행 이건 완전히 이번에 버려야 하고 그건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료를 외쳐본들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민노총 산업 공공운수 노조가 제일 산별 노조가 된 이유가 그 정규직화에 힘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 부분은 여전히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저희 사회가 민간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하청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아사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그런 정말 절박한 외침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881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는 봉제 업무를 하는데 여긴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리고 봉제요? 목소리를 네. 내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네. 파견직 노동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중간 착취 구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정말 근절해야죠. 그게 근로기준법 구조에는 중간 착취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98년에 그 파견법이 도입되면서 그게 무력화돼 버렸어요. 결국 파견법 도입이 비정규직 양상 구조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윤을 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착취 금지. 그래서 이제 아까 사내하청 구조도 그렇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도 그렇고 다 이 중간착취를 용인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통계가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간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할 방도를 찾아야 하고 그거는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입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선언 수준의 시정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정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가짐부터 고쳐먹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일단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 결성률이 우리가 한 10% 정도 됩니까? 네, 지금 12%가 좀 넘고요. 비정규직은 2% 수준에 머무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총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실제로 현장에 그다지 많지 않은 데다가 네네. 대기업 안에서도 보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네네. 그리고 노조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서로를 차별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대 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작은 시작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영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 또 지방 정부가 제도적 수준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의견으로 저희 오늘 결론이 가름이 될 것 같네요. 0890님, 큰 구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대형마트에서 일합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쭉 최저시급을 받고요. 정규직 노동자는 분기별로 성과급이 나옵니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지급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프죠. 지금 추석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서글픈 게 성과급도 있지만 추석 상여금이나 뜻값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추석 때 선물을 주는데 정규직은 뭐 갈비 세트, 비정규직은 휴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화장실 가서 눈 퉁퉁 붓게 울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거를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노동인권 감수성 이런 것도 좀 길러야 하고요. 네. 우리가 너무 비정규직 문제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변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이남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아마 관혼 상제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명절을 쇠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치트키 코로나 맞습니다. 세 번째로 맞는 비대면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추석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도 대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선물 주고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트렌드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경제탐사 중앙일보 백민정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앞두면은 유통가는 대목이잖아요. 추석 선물 세트 벌써 많이 나와 있던데 어떤 것들을 얼마나 팔려고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번 명절은 그 11조 가량 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이 풀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통가도 굉장히 안간힘을 써가면서 추석 선물 세트를 많이 마련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뭐 그 실속
실속형의 이제는 상품부터 이제는 좀 프리미엄 고가 상품까지 뭐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코로나 이전과 그 명절 세는 풍경이 달라졌다는 말씀 들었는데 제일 피부에 와닿게 취재하면서 느끼는 변화된 점이 어떤 거예요? 그 아무래도 이제는 그 비대면 명절이 이제 벌써 3번째고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이제는 뭐 마주하고 뭐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가장 달라진 거는 어쨌든 그 비대면 명절에는 어쨌든 또 이제 선물하는 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직접 가질 못하니까 선물 자체도 비대면으로요.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 이제 선물하는 이제 그런 풍속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 올해 추석 명절은 특히 그 경향이 더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통계청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2분기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새 25% 이상 늘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맞는 비대면 이제는 명절 선물을 하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가장 첫선에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불과 유통업체별로 이제는 온라인 그 쇼핑하는 것들을 이제는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온라인 쇼핑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5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백화점, 마트 뭐 그런 이제는 편의점 뭐 요런 순위거든요. 그렇게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선물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상반기부터 가장 많아진 게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예요. 저 한번 봤어요. 예, 해삼, 멍게 이런 네네네. 것도 파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뭐 이제는 온라인에서 이제는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아예 홈쇼핑을 이제는 그대로 그 핸드폰으로 이제는 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이제 손쉽게 이제 접근해서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판매자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덕군이나 이런 지자체 같은 데서 그런 지금 팔로워 확대나 뭐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제 직접 오시는 분들도 없고 또 이제 막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이제 아이디어고 이제 팔로워 개척이나 이제 판매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영덕군 같은 경우가 오늘 그 추석 명절 앞두고 그 지역의 농수 특산물이나 뭐 이런 가공업체들의 이제는 그 과일들, 뭐 전통주, 뭐 홍게간장 이런 선물 세트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덕이 지금 영덕시장 쪽에 화재도 발생을 한 데다가 포항 일대에 상당히 비 피해가 큰 상황이어서 이런 행사할 때 농부나 어부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가치 있는 소비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선물을 비대면을 보내는데 보내는 과정 자체도 아예 비대면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쵸.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쌀이나 뭐 농산물 이런 것들 우편이나 택배로 보냈거든요. 그거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는 실제 보내줄 때는 아무래도 중간에 택배업체가 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보통 요즘 선물을 할 때 이제 옛날에는 뭐 택배 상자에 자기가 고스란히 담아서 그걸 주소 보냈다면 쓰고, 요즘은 이제는 그 온라인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희 뭐 카카오톡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들 한 번쯤은 선물하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이제는 선물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가 됐고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이용자 수만 해도 지금 2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굉장히 전 국민의 이제는 좀 그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제 보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다 이제 진입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요 특징이 이제는 예전에는 젊으신 분들만 이제 그걸 했다면 요즘은 뭐 40대, 50대, 60대 분들까지도 이제 선물하기에 동참하셔서 이제 그 모바일로 선물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게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냥 고르기만 하고 보내기만 하고 자기가 결제만 하면 받는 사람들은 그걸 받고 그냥 이름이랑 자기 주소만 이제 쓰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40, 50대도 한답디다 하니까 밖에 40대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어요. 네. 본인들은 젊은이들이라며 백 기자님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모바일로 선물도 보내고 수령자가 배송지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택배로 전달이 되는 상황인데 추석 선물 세트에도 친환경 바람이 분다 그런 얘기도 들었네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좀 특징인데 매년 그렇지만 올해 추석 같은 경우는 좀 어느 때보다 이런 과포장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제는 그 분위기가 트렌드가 이제는 좀 과포장이나 이제 친환경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어서요. 추석 선물 한번 다 받아보셨을 텐데 볼 때마다 이제 다들 선물은 고맙지만 선물을 이제는 빼고 나면 그 나머지 포장지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약간 골아프신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박스들이 일단 굉장히 크고 많고 그 안에 또 열면은 또 네. 뭐 작은 박스나 또 맞아요. 종이 뭉치들이 있어서 가대포장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이제 젊은 소비자들은 이거 너무 과포장이다. 그게 한 작년부터 약간 그런 이슈들은 있었어요. 대표적인 약간 그 햄 뚜껑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항의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해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죠. 올해 설에는 이제는 그 뚜껑이 없는 이제는 세트를 명절 선물로 이제 내놓기도 했었죠. 아, 그렇군요. 친환경에 대한 고민까지 한다는 거고 그래요. 사실 선물 세트 전 받아본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러시아 인형처럼 포장지 안에 포장지 또 들어있고 이걸 계속 열다 보면 사과나 배는 요만큼 있고 포장지가 이만할 네. 때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실속보다는 나는 여기서 한번 제대로 값비싼 추석 선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모양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비대면 추석에 비대면 선물이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는 그런 친환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일단 이제 유통가에서는 세 번째로 못 보는 비대면 명절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가격에 이제 선물 세트 단가들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단가도 올리는 건데 아무래도 내가 잘 찾아뵙지 못하고 명절 때 겨우 가는데 그것조차 이제 못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좀 대신하고자 좀 좋은 선물 그 못 간 비용을 또 이제 선물에 더 넣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한 건데 이마트가 지난 한 추석 한 달 반 전부터 좀 얼리버드 이제 사전 예약 판매를 보통 해요. 그런 걸 해봤더니 정말 실제 한우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만 원대 선인데 20만 원대 이상의 이제는 선물 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한 4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수산물도 보통은 한 5만 원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10만 원 이상 선물 세트들도 좀 늘고 있다고 하고 백화점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런 30만 원 이상의 이제 고가 상품들을 더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글쎄요, 제일 건강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내가 안 아프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가 우리 풍속을 좀 바꿔놓고 있네요.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백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까요? 서상영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하고 많이 다릅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한 0.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렇군요.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그 1,000억 넘게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 지수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그 특정적인 업종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후장도 오늘은 크게 힘을 쓰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내일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녹용 선물 세트 당첨자 7986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808님, 노동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네요. 노조 전입했었는데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조직 혼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고민됩니다 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 주시네요.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